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국제중재센터 장승화 의장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본업은 아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국제중재관에서 어떻게 KCAB 인터내셔널의 중재로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이제 옮겨갑니다. 우선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제 옆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준기 교수님, 중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이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이 몇 안 되시는 간판 스타 중에 한 분이신 이 김가비 변호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시고 국제 중재 관련되는 기관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윤병철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윤 변호사님 역시 판사로 잠깐 봉직하신 이후에 이 국제 중재 분야를 처음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 때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서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중재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종찬 미래에셋 자산운용 법무실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실장님을 모신 거는 국제중재를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분들을 주로 모셨고, 이 서비스를 실제로 수요하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어떤 시각이나 목소리가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국내 중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국제 중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오전 세션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는 걸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내 중재와 관련해서 아까 경쟁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원을 소개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법원도 10년, 20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대한상사 중재기관이 중재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관할권에 대한 어떤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협조적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을 찾아가든 판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제발 좀 사건 좀 가져가라 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 있는데요. 국제중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 법원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의 경쟁 상대는 해외 유수의 글로벌 중재 기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ICC나 싱가포르, 홍콩 그런 기관들과 중재를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CAB 인터내셔널의 중재 활성화라는 의미는 거의 전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의 역사가 1966년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부터 시작한 걸 보면은 사실은 KCAB의 원래의 기능은 국제상사와 관련되는 기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런 기능이 좀 이렇게 약간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내 중재 중심의 기관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나름대로 국제중재에 관련되는 커뮤니티가 생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국제중재 규칙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때 존재했었던 시설법인이었었던 KIDRC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제중재를 홍보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KCAB 인터내셔널 국제중재센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대한상사중재기구의 한 하부 조직으로서, 그렇지만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현상이 생겼느냐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그 무렵에는 저희가 국제중재 규칙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중재산업진흥법도 만들어지면서 국제중재에 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국제중재 사건에 한국 당사자를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연유에건 지난 한 10년간의 그 추이를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은 잠깐 반짝한 적이 있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건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냥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2022년도에 ICC 국제중재기관에 한국 당사자 기업을 펜딩 사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180건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의 사건 건수를 비교하면 거의 뭐 몇 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의 중재기관인 시약은 거의 한 20년, 30년 전에는 저희보다도 존재 의미가 없었던 기관이 지난 한 15년 동안 그 사건 수가 폭증을 했고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건이 시약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1, 2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를 설득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정부를 설득해서 인적, 물적 측면, 그 다음에 뭔가 사업과 관련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신 원장님이 또 연말에 취임을 하시면서 실제로 국제중재센터에서 인력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에 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총장은 ICC에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국제중재만을 한 국제적으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 원장님께서 몸에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를 거셔서 가능했습니다. 국제중재 규칙이 계속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적으로 보강이 됐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시설도 확보를 했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중재 규칙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다른 유수의 중재기관과 같은 어떤 그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국제중재 심판원이라고 하는 소위 코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해외 유수의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 보수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장승화가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뭘 했냐, 사건 수도 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냐 하면요, 사건 수를 증가시키려면은 왜 KCAB 인터내셔널로 와야 되는지, 왜 소송이 아니고 왜 시약이 아니고 왜 ICC가 아니고 KCAB 인터내셔널을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준비돼야 됐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래도 KCAB로 오지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앉아있는 사건 좀 가져가라는 법원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수한 변호사들을 데리고 사건 유치를 벌이고 있는 다른 중재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될 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쫓고 있는 토끼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집토끼고 한 마리는 산토끼입니다. 집토끼는 뭐냐? 대한민국 기업이 관련되는 분쟁에서의 사건을 KCAB 인터내셔널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집토끼를 잡는 처음 토끼입니다. 두 번째 토끼는 뭐냐? 산토끼입니다. 산토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상관이 없는 제3국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전문성이 있고 중립적이고 신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끼를 잡는 것이 이제 산토끼를 잡는 건데요. 일단 집토끼부터 잡고 그 다음에 산토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토끼 잡는 거와 관련해서 먼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B 인터내셔널이 한국 당사자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요? 특히 지난 10년간의 한국 기업들이 KCB를 회피한 건지 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회피하고 ICC나 CIAC 같은 기관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먼저 김가비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CB 인터내셔널이 해외 중재 기관에 비해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설득해서 한국 기업이 KCB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를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안전한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KCB 그리고 서울이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선택인 것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중재기관들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은 별게 몇 개가 안 되고, 거기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법원이 제대로 서포트를 안 해준다든가, 또 그 나라 법에 특이한 점이 있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생각보다 커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 가서 중재를 해보면, 또 그 외국에서 난 중재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투어 보면 이 나라 법은 왜 이렇게 이상한가, 여기 왜 이렇게 이상한 게 있는가 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KCB고 서울이다. 이거를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편리성인데, 말할 필요도 없이 서울에 있고 같은 시간대에 있고 같은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익숙한 기관이라고 하는 게 분쟁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가서 협상을 하는 거하고 내가 누가 맞느냐를 다투는 것은 편리하냐 아니냐, 우리 증인들이, 우리 엑스퍼트들이 같은 시간대에 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증언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외국 가서 시차도 안 맞는데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가서 지난 밤에 먹었는데 속이 안 좋은데 가서 증언을 하냐, 이게 실제로는 분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국에 연락을 했다. 사무국에 연락해서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느냐,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신속성이나 편의성을 갖출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사실은 KCB가 갖추고 있는 경쟁력은 대단히 높은데,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실질적인 우위성인데요. 그 중재인들께서 이제 외국 중재인들께서 이제 중재를 하시게 되는데, 외국 중재인께서 한국에 한번 와 보시는 거,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하시는 거, KCB 시설에 가서 앉아서 증언을 이제 중재를 진행하시는 것과 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안전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증언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재인들께서 한국을 보고 실제 한국에서 이 나라를 지내가면서 이제 할 때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 한국 사람에 대한 이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기업의 사건을 다루는데 런던에서 파리에서 또는 더 멀리 있는 어떤 국가에서 이 한국 기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오해를 하시거나, 또 그 있는 지역이 그냥 편해서 그냥 거기는 모든 택시 모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시는데 왜 우리 정의는 영어를 잘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라는 정말 훌륭하고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잘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 기업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국에서 하는 거, 거기다가 KCB에서 하는 것이 한국 기업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에서 한국 기업이 KCB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기관을 대표하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여기다가 두 가지만 살짝 더하면요, 하나는
중재인이 중재의 결과를 좌우하는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입니다만, 의장 중재인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관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코트, 국제중재심판원을 창설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국제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KCAB의 사건이 파일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거법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법이든 뭐 한국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오는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 한국인들의 어떤 법 체계, 그 사고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숙한 분 또는 경험이 많은 분들을 의장 중재인으로 저희가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뭐 대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국 기업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한국에 대한 바이어스가 없고 한국에 대해서 오픈 마인디드가 돼 있고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대륙법계, 영미법계에 따른 어떤 그런 편견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준기 교수님께 옮기겠습니다. 한국 기업을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서 한국 기업이 KCAB 가자라고 주장을 해두고,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면은 저희 기관 입장에서 외국 기업을 바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다른 쪽을 KCAB 인터내셔널로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KCAB로 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해외 중재기관으로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려운 사실 저희가 아까 여러 번 말이 나오고 있지만, 중재원이 가진 국제 경쟁력은 상당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고 저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일방적으로 야, 우리 중재원 엄청 좋다, 여기를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죠. 중재는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그 중재원에 가면 거기에 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하니 그러면 중립적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서 가는 의문은 과연 중재원에서 정말 중립적으로 이거를,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장을 선임할 때겠죠. 의장을 정말 중립적인 분을 선임할 거냐, 아니면 한국 기업의 뭐 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임할 거냐. 그러면 외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원치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아까 의장님께서 소개는 잠깐 했지만 그 심판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심판원이 일단은 구성원이 누구냐. 심판원의 구성원을 보시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저명한 국제 중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보여주면 상대방한테 야, 이런 분들이 의장을 정할 거다라고 내놓으면,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심판원에 있어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동안 살짝 제가 웃었는데요. 웃은 이유가,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김준기 교수님이 아니고 윤병철 변호사님한테 제가 던지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제가 당황을 했는지 김준기 교수님한테 먼저 던졌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게, 김준기 교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자,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윤병철 변호사님께 더 추가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준비한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말씀대로 이제 산토끼를 잡아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방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중재조항 협상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법무실을 우리가 준비시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중재원에서 이제 기업 법무실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이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KCAB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다,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제공하고 논리적 무장을 시켜 주시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KCAB 인터내셔널의 장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두 가지를 지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이게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편리한 자리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법원이라든지 로펌이라든지 규모도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정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도 많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재인 풀도 많다. 반드시 서울에 있는 중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 본 풀이 뭐 저기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경험을 우리가 20, 30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독보적인 신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 그 파리 중재 위크의 행사에 참석을 하고 부이키타 사무총장하고 파리에서 두 번의 세미나 KCAB 홍보 세미나를 하고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사실 그 중재 중심지 ICC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파리라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맞닥뜨리고 있고 고민이 많은 그런 누구나 그런 고민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도 알아야지 우리가 협상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ICC라고 생각하고 나올 텐데 ICC의 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KCAB가 이제 그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CC도 이런 많은 그 중재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중재인의 보수를 깎는다든지 그 중재 판정 그 초안이 늦으면 또는 이제는 중재 판정 데드라인도 이렇게 이제 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래 싱가포르 중재원이라든지 홍콩 중재원이라든지 다른 중재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일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금년 1월에 이제 시행되는 우리 KCB 중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재 최종 서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 판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그 다음에 그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 초안 제출 예정일을 사무국에다가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더니 ICC 아까 나온 그 알렉스 페사스 사무총장이 그 한번 그 규정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그 이 동아시아에서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이게 유럽에서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사건들이 왜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느냐, 그 비결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미나의 주제도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 그 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EP 그 신속 절차가 40억까지 지금 한도가 올라가서 그 아래의 속가 사건은 자동적으로 신속 절차가 적용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재량에 의해서 뭐 그 문서 제출 절차도 아주 간략하게 하고 증인 수도 좀 제한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문서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여러 가지 그 고유의 좀 시빌로적인 그런 절차를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KCAB 국제중재의 성격이 시빌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재다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법이 한국법이나 또는 그 일본법, 또 중국법 이런 대륙법인 사건의 경우에서는 이 야태 지역에 있어서 뭐 가장 그 시빌로의 그 법률적인 그 전통이 깊은 한국이 좋은 중재지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중재원에서 계속 한국 사내 변호사님들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사내 변호사님들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법을 한국법을 양보해야 된다면 그럼 KCAB 인터내셔널 하자.
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상 전략을 세워서 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KCB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이게 딜 브레이크가 아니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더 다른 중요한 조항에 집중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KCB 인터내셔널 믿을만하다. 이런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런 등등 협상 전략을 좀 준비를 같이 하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 그게 필요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는 중재 기관 입장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씨약 같으면은 씨약의 국제중재 규칙 룰을 써라, 우리한테 와서 하라 그러면서 싱가포르를 꼭 중재지로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베뉴로 쓰면 좋지만 중재지는 외국이라도 우리가 그 사건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이제 어드미니스트로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중재지가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레저베이션이 상대방 측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은 중재지는 어떤 뉴트럴한 곳으로 가더라도 국제중재 규칙과 기관은 KCB 인터내셔널로 하자라고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기업 찾아가고 그 다음에 M&A 로요들 찾아가고 하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님이 이렇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집토끼 이야기를 좀 했고 산토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만을 설득하고 한국 공기업만을 설득해서 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의 가베지위에 있는 한국 기업이 KCB 인터내셔널로 사건을 가져오는 거, 그것만을 목표로 하면은 그거는 그 기관이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성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KCB 인터내셔널이 그 다음에 서울이 제3국 간의 기업들 간의 분쟁을 저희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유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착목을 해야 될 어떤 그 대상인데요. 그럼 김중인 교수님께 준비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연결점이 없는 사건을 유치를 하는데 이제 해외의 중재기관들이 어떻게 그거를 가능하게 해서 ICC나 씨약이나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지, 우리 KCB는 뭔가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제가 항상 기억나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유튜브였을지도 모른다. 뭐냐면 어떤 몽골 회사가 미국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몽골 회사가 한국을 중재지로 제안을 한 겁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KCB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미국 측 대리를 하는 꽤 유명한 변호사가 한국에 뭐가 있어? 한국에 왜 가? 거래할 수도 없어 라고 그냥 바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몽골 회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편도 아니고 몽골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도면 좀 양쪽의 그런 입장을 고루고루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닌지라고 제안을 했을 텐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거는 미국 변호사가 꽤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사실 그 양반이 한국에 온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ICC는 절대 강자입니다. ICC 절대 강자인 이유는 일단은 10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상공회의소에 이제 거의 이제 모 회사나 다름없는데 전 세계 인프라가 다 있는 거죠,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도 지금 13개의 사무소가 전 세계 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ICC는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지만, 근데 그 절대 강자라는 것도
그러면 ICC가 영원히 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ICC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예요. 시악. 근데 시악은 역사가 지금 35년뿐이 안 됐어요. 후발주자입니다. 저희가 사실 선발주자예요. 그 왜 시악이 그렇게 잘 나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시악을 싱가포르 처음 이제 그때 한 1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때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악이 그럼 뭘 잘하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영어를 잘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법의 지배가 잘 돼 있다. 그다음에 뭐 좀 중립적이다. 약간 뭐 제네바나 스톡홈 같은 뭐 위협을 안 주는 나라다. 뭐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압도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손을 잡고 전폭적으로 이걸 지원한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때 그것도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이거를 정말 장기 비전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가포르 판사들, 그것도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들을 데리고 인도를 갔답니다. 그 15년 전, 20년 전에. 그럼 그때는 인도가 사실 존재감도 없었죠. 국제중재 시장에서는. 지금은 엄청난 시장이지만.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싱가포르 가면 혹시라도 중재지가 싱가포르이면 그럼 이런 분들이 너네 사건을 볼 거다. 그러면 얼마나 신뢰가 갈 것인지. 근데 반대로 제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법부가 우리 대법관님들 뭐 고등법원 판사님들을 모시고 인도 같은 데를 가서 중재 같은 걸 홍보를 할까요? 그런 게 좀 사실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어떤 요소는 정부의 지원이었습니다. 사실은 2024년도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국제중재센터의 역량 강화에 공감을 해주셨고 기재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셨고 물론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 있는 모든 분은 아니고 중요한 어떤 그 분들이 다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지원은 단 한 번의 지원 가지고 되지는 않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을 쓴다는 게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 평가를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또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사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본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이런 정부의 지원이 어떤 사소한 거에 구애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큰 국가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홍보대사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김가비 변호사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중재기관을 보면서 부러움 또는 배워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국과 무관한 사건에서 서울이 어떤 중재의 아시아의 어떤 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어떤 더 긍정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있을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김준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포인트, 싱가포르이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단기간에 중재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2000년대 전에 1999년 말에 97년 8년에 싱가포르에서 히어링을 할 때 또 2000년 초에 제가 뭐 싱가포르에서 3개월 동안 사건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정말 시약이라는 건 존재가 없었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도대체 싱가포르이 중심국가 됐냐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맥스웰 챔버의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중재 시설, 확실한 중재 시설을 만들었다. 중재 시설이 있으면 중재인 입장에서 선택할 때 거기를 가고 싶고 가게 되고 당사자가 거기가 중재 장소가 아니라도 가게 됩니다. 한번 가보면 다음부터는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행히 저희들이 2013년에 국제중재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시아에 우리 정도의 중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뭐 싱가포르, 홍콩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커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고 더 좋아지면 그게 가장 중요한 어트랙션 포인트가 되고 현실적으로 이 중재를 유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거 거의 한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니까 여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재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한국이 중재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코 앞서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뭐 K-팝이나 K-드라마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중재법이라든가 법원의 중재에 관한 태도라든가 또는 우리의 중재 실제 프랙티스라든가 중재하는 사람의 숫자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당연히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이나 우리나라 근처에 세계 강대국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당연히 한국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 이제 왜 모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만큼 안전한 국가가 아시아에는 없고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대륙법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 대륙법계 국가들인데 우리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소인데다가 좋은 시설도 있는데다가 대륙법인데다가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권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자 문화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관련된 법이나 그게 관련된 국가가 관여된 분쟁에서는 당연하게 큰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 금방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금방 외국 기업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분쟁을 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어떤 느낌이 조금 드실 겁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이 국제 중재의 어떤 허브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KCAB 인터내셔널이 뭔가 국제 중재 기관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제반 상황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조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금 김가비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더 알리고 우리의 자신감을 표명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중재 활성화에 이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오늘 그 세션의 꼭지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물론 국제중재가 국내 중재처럼 경쟁기관이 법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아직까지도 국제중재로 올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외국 법원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보다는 국제 사건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재가 더 우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만 우리 그 박종찬 실장님을 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국제 중재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소송에도 끌려 들어가셔서 막 고생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두 가지 분쟁 해결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으셨는지, 특히 외국에서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이 더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쟁 해결로 생각이 되셨었는지 그런 걸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중재 최고 대가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 있는 법무실을 맡고 있는 이제 박종찬 변호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중재 관련 부분은 이제 계약서에서 관할 합의 또 중재 그 절차 규정을 뭐에 따를지에 관한 그 협상부터 접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홍콩 국제중재원 조항으로 저희가 많이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싱가포르로 사실상 그거를 주장하게 됐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상대방 쪽이 뭐 뉴욕이나 유럽 쪽에 관할을 주장하면 저희는 나름 싱가포르 쪽을 주장해서 이제 그 조항이 받아들여지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이제 조항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대한민국 KCAB의 여러 가지 장점을 듣고 앞으로는 좀 더 자신 있게 한국 상사중재원까지도 한번 조항 주장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주요 수출 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그런 조항 갖고 협의를 하고 있을 텐데 국내 기업들 많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그런 대한상사중재원의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은 좀 사고의 발상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럼 집토끼인가 산토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이것도 조금 발상 전환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입장에서 최고의 제가 볼 때 강점은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프트 파워도 성장을 해서 이제 K컬처, 이제 K-팝 여러 가지 K-드라마까지 K-푸드까지 이제 다 너무 넓혀가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분쟁 해결 시스템 수출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굉장히 팔거리가 많다고 좀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중재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집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중재 결정을 천신만고 끝에 이제 마지막 결정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옆에 이제 그걸 너무 잘 이끌어 주신 또 대표 변호사님 계시고요. 막상 이제 중재에서 이겼는데 이게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이행 안 했을 때 또 한번 이제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싱가포르 중재원이다 보니 이게 국제 송달로 가야 됩니다. 국제 송달이 기본 4개월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외교부를 통해서 국가 간의 문서 수발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걸 저희 확인했었고 여기서부터 일단 굉장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가 시간이고 속도가 사실은 지연된 정의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 받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자발적인 게 안 됐을 경우 이 집행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자산들 사실은 그걸 놓고 국내 회사가 아니라 외국계 회사들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요즘 PE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놓고
거래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그런 거래 대상 자산, 투자 대상 자산의 그 사건들만 유치하셔도 저는 상당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 그 나라에서 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 그 대상 자산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은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뭐 호텔 등등 뭐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 뉴욕 그쪽 미국 쪽의 중재 조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고려가 사실상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한국 기업 집토끼 뭐뿐만 아니라 이제 대상 자산 분쟁 대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집토끼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미국 소송과 비교 또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소송은 정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웬간한 대기업도 이 결과까지 받아내기가 이 비용 측면에서 이게 거의 사실 회사 차원의 결단이 없으면은 힘들거든요. 대기업조차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특유의 이제 IT 기술 또 AI 접목해서 지금 최근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소송을 해보니 그 디스커버리 비용이 사실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한국형 여러 가지 그 발전된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좀 잡을 수 있으면은 그 부분도 시간 비용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결국은 이제 투자 등 뭐 거래 등 어떤 사항을 놓고 분쟁, 특히 상사 분쟁이라면 상당히 전문성이 각 산업 분야별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뭐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한국이 온갖 산업의 인프라가 다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분야의 온갖 전문가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각 분야의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 진짜 그 산업 자체를 아는 전문가들 그런 풍부한 인재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각 분야별로 발굴을 잘 하신다면 집행의 확실성 그리고 비용과 시간 부분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거기 전문성까지 아우를 수 있으면은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저는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 실장님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제가 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준비 안 한 거지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 국제중재센터가 이제 작년까지 규칙 만들고 사람 전문 인력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해가지고 준비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러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그 국내 기업에 홍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그 설득력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어떤 홍보 방안일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거는 그냥 한 6대 재벌 정도의 회사에 뭐 여러 커넥션을 이용해서 거기에 인하우스 카운슬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뭐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오는지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근데 가보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재 변호사들이야 뭐 다 중재하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재를 하는 합의 계약서는 그건 트랜잭션 하는 거래하는 변호사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A 로여나 그런 분들을 각 대형 로펌을 지금 방문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도움이 될지 그게 개별 기업을 저희가 찾아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을 찾아가서도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지금 우리 박 실장님 같은 인하우스 카운슬을 만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 탑 이그제큐티브들을 만나야 되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세미나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만 드렸습니다. 솔직히 회사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씀 주셨고 당연히
법무부부터 해서 많이 이 대한민국 중재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수성도 이미 지금 대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자신감을 갖고 계시고요. 아마 한국 그 주요 업권별로 관과 같이 하는 협회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금융권도 은행연합회, 뭐 금융투자협회, 보험업협회 다 있고요. 또 다른 업권들도 그 해당 관할 정부 중앙부처와 연결되어 있는 협회 등등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금융이다 그러면 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이런 데와 같이 얘기를 해서 또 그 부서를 담당하는 금융위의 담당 그 공무원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시면은 이게 왜냐하면 그 업권에 속한 회사들의 지원책이고 또 그 협회는 그 정부 부처와의 관계와 소통을 하면서 그 업권에 속한 회사를 지원하는 게 그 협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협회도 또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데서 하는 어떤 공청회 뭐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짜 큰 회사 몇 군데 빼면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걸 다 어레인지하거나 뭐 해서 조사하기에는 벅차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관까지 연결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좀 기업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윤명철 변호사님한테 가는데요. 지금 제가 박 실장님을 너무 오래 붙잡아둬서 원래 우리가 질문했었던 그거를 잊어버리실지 몰라서 상기시켜드리자면은 우리 KCAB 국제중재 또는 특히 KCAB 국제중재가 소송하고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수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윤 변호사님 그 퍼스펙티브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대미 투자 흐름이 상당히 있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을 체결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 말씀 주셨지만 진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재, KCAB 인터내셔널 또는 뭐 다른 중재 기관 할 수 없이 이제 뭐 합의한다면 KCAB 인터내셔널로 주장을 해보고 또는 뭐 다른 중재로 하는 것이 미국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 이제 고객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서 한국 로펌 자문을 받지 않고 현지 로펌 도움을 받아서 분쟁 해결 조항을 체결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델라웨어주 법원 소송이라든지 뉴욕 법원 소송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딜을 하다가 계약 체결하고 나서 클로징 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장이 날라오니까 그 엄청난 뭐 저기 디스커버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냥 쉽게 세트를 하고 이런 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미국에서의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드시 중재 조항을 이렇게 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KCAB 인터내셔널로 주장하기 위한 그 논리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송에 비해서 이제 중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단심제다, 또 신속하다, 또는 비밀이 보장된다. 그래서 실제로 중재 사건의 기록은 뭐 법원이나 여기서 그 서정 조사 또는 문서 송부 촉탁을 해도 그 비밀 의무에 의해서 그걸 제공한 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라든지 또는 뭐 전문성이 있는 충분히 경험이 있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심인데도 이런 장점들을 그 고려해서 실제 이제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법원보다는 소송이 좀 더 맞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 선진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EU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프랑스의 큰 그 에너지 회사가 뭐 벨기에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국가 간 이제 EU 국가 간 투자자 중재가 지금 좀 제한되고 에크미아 판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지에 이제 행정법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그 거기서 뭐 행정법원에서 거의 뭐 8년이 지나야 이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그 국가의 아주 센시티브한 사건들은 그 나라의 국가도 선진국 국가의 법원도 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일종의 좀 편향성을 가진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진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국적 중립성을 지닌 그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심에 의해서라는 것은 중재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가 준비가 됐다. 뭐 그게 규칙 측면으로나 무슨 전문 인력이나 뭐 시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순서를 약간 바꿔서 박 실장님께 약간 먼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뀐 KCB 인터내셔널의 중재를 아직 경험은 못해 보셨겠지만 그냥 유저 입장에서 국제중재 실무 중에서 이거는 소송보다 더 낫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힘들더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조금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CAB에서는 국내 모 시공사하고 한 번 중재를 해봤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고 또 상당히 전문성이 있게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내 대형 시공회사 건설사도 바로 수긍하면서 이제 오히려 결정이 빨리 나오고 서로 수긍을 하니까 다음 단계의 협의를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느꼈었고요. 뭐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싱가포르 시약 쪽을 보니까 시약이 있고 또 싱가포르에는 그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커머셜만 전담을 하는 법원이 따로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약에서 나온 국제중재 결정에 대한 승인 집행을 그 전담 법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전담 법원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국제중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게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집행적으로까지 안전하게 집행이 되고 프로세스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제가 특별히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한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뭐 큰 그림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결부가 되면 상사중재원이 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저희한테 대해서 뭔가 바람이나 개선할 점을 말씀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없으셨습니다만 그러면 김중익 교수님께 그 저희가 국제중재 규칙을 이제 금방 개정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다른 선진기관에 비해서 못할 훨씬 뭐 더 나은 어떤 룰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KCAB가 다른 중재기관의 룰에 비해서 차별점이나 수월성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개정위원회 위원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산토끼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잠깐 소개드렸지만 그 심판원의 그런 구성원, 그다음에 그 심판원의 기능, 그다음에 심판원 있는 코트라는 것을 갖고 있는 중재기관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데가 ICC고 이제 시약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약의 코트는 사실 좀 상징적인 기구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별로 없고. 근데 저희의 심판원은 훨씬 더 ICC에 가까운 정말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아까 말씀드린 가령 의장을 선임하는 기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심판원의 구성원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대륙법 국가 중에 이렇게 정말 힘이 실린 심판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까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냐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 되고 그 중재 업계에서는 이분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저희의 신속성은 정말 빨라요. 저희는 정말 다른 데 비해서는 지금 특히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저희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중재기관들 중에서는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성공을 하고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사건이 많아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여기 그렇게 좋다고 저희가 써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우리 중재원은 그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규칙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신속 절차, 간이 절차도 훨씬 더 보완을 했고 간이 절차라는 것도 새로 도입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성비입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유명한 중재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렇지만 저희 중재원은 서비스 대비 정말 가격 경쟁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 가성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장사꾼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가성비를 얘기하면은 퀄리티는 수준은 좀 낮은데 이게 워낙 싸니까 좀 활용해 주세요라고 이 메시지가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비스 수준은 똑같습니다. 플러스 우리는 다른 해외 중재 기관의 사건 적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유명한 중재 기관은 사무국에서 사무국이나 코트에서 그 중재인이 사건을 진행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판정문을 쓰는 소요 기간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재인의 어떤 그런 자율권이나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국제 규칙이 뭔가 이렇게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저희 케이스 매니징하는 단계에서도 투영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쏠려가지고 그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토론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첫째 세션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공기업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공기업의 이야기가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수원하고 한전 간의 그 분쟁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 국민도 이런 게 있구나를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한 게 아니더라도 제일 최고 권력층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그냥 누구한테 그 지적해서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히 그냥 한 30초씩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왜 공기업들이 해외 중재기관으로 중재 합의를 해서 사건을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개선하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아까 국무조정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국가가 나서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 이외에 어떤 그 비입법 수단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윤 변호사님 지금 손 드시는 거 아니었나요? 네, 윤 변호사님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는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큰 이제 최근 그 중동의 국가들 중에 아부다비에 이제 거기에 원전이 있고 그게 원전 계약을 체결할 때 LCIA 중재 조항이 들어갔고 그것이 발주자 그다음에 컨트랙터 그 밑에 서 컨트랙터 계약들이 백투백으로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들이 이제 발주를 할 때 이제 그 표준 조항에 이제 계약서 초안에 분쟁 해결 조항을 넣고 그다음 비더들이 컨트랙터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 조항에서 이제 데비에이션 그걸 변경을 하면은 좀 감점을 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경쟁 입찰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찰자들은 이제 거기에 그 데비에이션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들도 많은 계약들을 발주를 하고 있고 그러한 공기업들이 발주를 할 때 KCB 중재 조항을 그 표준 조항으로 초안에 넣고 그걸 RFP에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에 넣고 그래서 많은 컨트랙터들이 KCB에서 그걸 데비에이션을 할 때는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아부다비 국제중재센터의 이제 코트 멤버로서 이렇게 보면 거기 아부다비가 이제 지금은 그런 자기 국가 대표 그 중재기관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대한 좀 그 반성 그리고 이제 사우디 중재 SCCA라는 데가 생겼는데 작년에 신건 수가 155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발주하는 사건에 따라서 중재기관이 많은 사건을 할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정 회의를 하면서 제가 언제든지 말을 끊는 거를 사전에 허용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번에 누가 김가희 변호사님. 예,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하고 있어서 언급하지 않고 싶고요. 다른 사건을 다른 공기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공기업들이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 발주처로부터 이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영국법을 선택하고 런던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물론 뭐 카운슬들이 그렇게 추천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에서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시는 포인트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누구보다도 제가 런던에서 많이 중재를 해본 사람으로 또 영국법 관련된 걸 많이 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국법에 영국으로 가서 중재를 했을 때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놀랄 일이 많다. 많은 것을 배우실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들께서 이제 그런 다른 이 루트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같은 입법적인 해결 수단도 생각할 수 있고요. 우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협회나 어떤 기관을 통한 홍보, 이제 공기업들께서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시게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박 실장님한테 질문하셨는데 박 실장님이 사실은 그 부분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사건도 제가 해서 제가 약간 설명드리면 미국 소송은 7개월에 끝났는데 중재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판정 받는 데만 해도 7개월 넘게 걸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하면서도 생기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KCB 인터내셔널에서는 확실하게 해결돼 있다 하는 면에서 굉장한 속도라고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또 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이 KCB 인터내셔널의 그 속도, 중재를 해보시면 중재인 보수 가장 빨리 지급하는 데 KCB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큰 장점이라 이 부분 충분히 좀 홍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생각한 게 저희 이제 사내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사내 변호사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국제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 로펌을 직접 연락하고 직접 자문을 받고 한국 로펌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외국 로펌들은 당연히 런던, ICC, LCI를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서울 중재지로 제안할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서울은 거기서 안 나오는 거고 중재원도 제안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해결책이나 그 개선 방안을 먼저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예민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여기서 저희가 더 하지는 않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냥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사내 변호사로 계신 분들이 야, 너네 우리 서울로 가면 어때? 아니면 중재원으로 가면 어때? 라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냥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죠. 외국 변호사들도 한국도 중재지? 중재원이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특히 사내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외국 변호사들은 듣죠. 한번 들여다볼 거고. 그럼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어떤 토론 그 주제는 거의 다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 오늘 이 세미나를 이렇게 주제를 하면서 한 25년 전이 사실 떠오릅니다. 지금 물론 박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그 시점이 사실은 한 20년에서 25년 전입니다. 이 외환 위기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관련되는 중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그 당시 사실은 25년 전에는 내가 전업 중재 전문 변호사요 라고 하는 명함을 내걸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변호사 두 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업 중재인이요 하는 분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는 국제중재 규칙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한번 그래도 국제중재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제 원장님이셨던 분이 적극 후원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그 변호사님과 교수님들과 함께 국제중재심의회를 만들면서 국제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원에다 드리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중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 5년 동안 중재에 필요한 어떤 여건, 중재에 필요한 사건 수, 중재에 필요한 훌륭한 변호사, 중재에 필요한 우리나라 법원의 중재 친화적인 태도, 그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재기관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25년 전에 어떤 꿈을 가지고 한국의 국제중재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요. 그 꿈 중에 미완성의 꿈을 한번 완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그냥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지지하고 비판하고 하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는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저희를 성원해 주시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를 성원해 주실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이 국제중재센터의 홍보 대사가 되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 열정적으로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